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주간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교육 사회문화까지 마지막 날까지 진행됐는데 시작부터 추미애로 시작해서 중간에 경제 분야 때만 약간 조금 빠진 느낌이었고 추미애로 마무리된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코로나 재확산, 경제, 재난지원금 현안이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마지막 날까지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도 좀 제가 볼 때 심하다 싶고요. 또 방어하는 여당 의원들도 이게 대정부 질문인데 질문은 안 하고 추미애 장관 방어만 하다가 국회의장한테 지적받고 이 아주 좀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치의 그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정치적 공세 또는 방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게 지나치면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서 야당은 야당대로 충분히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일부 좀 역할 분담을 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이렇게 돼서 그 국회 전체가 그 추미애 장관 문제로 이렇게 들썩이는 이런 사태는 막는 것이 아마 국민들한테는 좀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최 의원님. 네, 22일 날 이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야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과연 22일에 그 합의된 대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의문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문제를 다뤄보자 이렇게 발제를 했습니다. 네, 일정은 22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다는데 내용을 두고도 대체로 합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것 보면은 일단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추경 처리 일정도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얼마나 수용하냐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추경 처리 일정이라는 것이 이제 22일에 날짜를 합의해놓고 그 내용을 얼마나 합의했느냐에 대해서 말이 조금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그 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한 부분이 바로 통신비 2만 원뿐만 아니고 백신 무료 접종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무슨 중독성 일자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제 아마 단기 일자리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게 이제 4,000개가 훨씬 넘는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번에 4차 추경에 4차 추경에 들어가 있는 단기 일자리가 4,000개가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조정을 하자고 했는데 이 문제가 만약에 민주당하고 그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2일 합의도 흔들릴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일 날 통과될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간방간방 잊어버리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압도적이고요. 예결위원장도 민주당에서 정성호 의원이 하고 있어요. 이 원래 야당 몫인데 그냥 여당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내용 합의가 안 되면은 이제 여당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 20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여야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추석 전에 연휴 전에 이제 국민한테 이 돈을 풀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여야가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그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여야가 이런 거 합의 못 해갖고 강행 처리하고 이런 모양 보이는 것 자체가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도부가 바뀐 다음에 처음 지금 여야 간에 이 문제 해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막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절충점이 찾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추경안 4차 추경이 대화와 어떤 그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로 좋은 계기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글쎄 근데 여당이 다수니까 그리고 압도적 다수기 때문에 무조건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사실은 합의 처리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건 22일 합의 처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날짜가 22일 날 처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게 합의 처리가 아니고 그냥 일방 처리라면 당초의 합의는 깨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짜만 합의한 게 아니라 합의 처리를 합의한 거다. 합의 처리를 하자는 걸 지금 의견을 일치를 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합의 처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합의는 깨진 거나 마찬가지죠.
네, 아무래도 최대 증증은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일 텐데요. 반대 여론이 워낙 높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 또 국회 예산정책처와 정의당, 열린민주당까지 철회를 거론하고 있는데 여당은 원안대로 지급 추진을 고수하는 분위기인데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대표 돼서 건의를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의 체면이 좀 걸리는 문제죠.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가 이거 우리가 결정한 거니까 그냥 뭐 가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야당하고 절충과 타협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며칠만 지나면 좋은 결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고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변화 가능성이 지금 네. 있다라고 보는 그렇죠. 쪽으로. 아니 야당에서는 이제 백신 무료 접종 얘기를 지금 꺼내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정부 여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백신 무료 접종은 지금 이미 백신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료 접종을 전 국민 무료 접종을 하려고 한다면 새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지금부터 생산에 착수한다고 해야 금년 내에 착수가 안 됩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백신이라 이 지금 독감 무료 접종이라는 것이 결국은 겨울철 오기 전에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현실적인 제한은 못 뭐 되는 대체 거죠. 수입 전략 같은 것도 없나 보죠. 그런 것도 아니 수입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충분히 만들 능력이 있는데 뭐 무료 접종하자고 그래서 지금 독감 백신을 수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통신비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이 약간 유연하다면 백신 문제도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그 독감 백신 관련해서 실효성 문제라든가 지금 얘기했던 네. 뭐 총 한정돼 있는 뭐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줄 수 현실적으로 어렵다 얘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여당에서 보면 이게 방역 당국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효성 문제까지. 그렇죠. 얘기하고 실효성 문제를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올해 쓸 수 있는 백신은요. 올해 초부터 생산을 해서 대략 9월 말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거의 다 생산이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백신을 만약에 새로 생산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앞으로 뭐 남은 기간이 뭐 한 석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올해 내에 무료 접종, 전 국민한테 무료 접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당에서도요 어떤 뭐 정밀한 검토를 해서 내놓은 게 아니고 통신비 1인당 2만 원씩 지원하는 거를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이제 덜커덕 내놓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초반에 조영 원내대표가 이거 제안했을 때 사람들이 뭐 괜찮은 거다라고 쉽게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 모르시는데 독감 예방 접종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맞았어요. 이게 병원마다 가격이 값이 좀 다릅니다. 어딘 4만 원 받고 석 기자는 미리 맞았어요?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맞으려고 맞았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먼저 맞았으니까 뭐 지원을 안 해주는 건가요? 그다음에 병원마다 값이 다른데 그 백신을 어떻게 그러면 그 병원한테 돈을 줘야 되나요? 이런 실무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뭐 야당이 뭐 그렇게 고집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야당이 어쨌든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여당하고 야당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잘 절충을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중독성 일절 이런 것도 지금 알려지지 않는 것도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 아까 추경호 의원 얘기하던데요. 그런 나머지도 좀 이렇게 뭔가 협상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원래 야당이라는 게 국회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 그중에서도 야당의 임무가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 좀 불효불급한 예산을 좀 깎아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야당의 어떤 좀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양보 같은 걸 여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총액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총액이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계산해 보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계산을 좀 해봤는데 해보면은 그 명확합니다. 지금 뭐 1,000억 원 남짓이면 된다 뭐 이런 주장부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니 1억 원 가까이가 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 1,900만 명분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부하고 계약할 때 이 백신 제조회사에서 한 명당 8,790원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전 국민이 5,178만이거든요. 이걸 8,790원으로 계산을 하면 4,551억 원이 나오고 근데 이 백신은요. 시중에서는 14,000원 내지 15,000원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뭐 7,500억 원 안팎이 돼요. 뭐 전체 이번에 4차 추경 전체가 7조 8천이던가요? 7조 8천억 원이니까. 그것 자체도 유동석 변화 가능하나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증액을 하려고 한다면 네. 이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감액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증액 정부만 동의해주면 또 증액도 쉽게 뭐 가능하거든요.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 다른 것에서 약간 감액을 해서 이 부분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하는 대목이니까 예. 그거는 뭐 여야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충분히 합의점에 이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비교적으로 원약과 성원영 기자는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좀 합의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혹시 모르겠다라고 봤던 우리 그 최병목 의원도 합의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쪽이군요. 그러니까 예를 예. 들어서 이제 중독성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예. 저게 에드벌룬성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고집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협상 자리에 마주 앉아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네, 성원영 기자께서는 어떤 것 준비하셨습니까? 예,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제 취임 100일 맞았습니다. 국회의장이 국가 의전 서열은 2위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다음인데 그렇죠. 실제 권력 서열은 뭐 한 10위권 밖이라고들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문희상 국회의장 때 많은 사람들이 절감을 했을 텐데 아, 이게 국회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거법 통과, 공수처법 통과 이런 게 문희상 국회의장 아니었으면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은 어떤 정치의 복원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계신데 박병석 국회의장의 어떤 리더십을 좀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임무를 가지고 출범해서 지금 100일이 조금 지났는데요. 박병석 의장의 100일 지난번에 뭐 화상 기자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었는데요. 평가해 주신다면요. 일단 이게 굉장히 요새 힘드시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회 부의장이 두 사람이 있어서 3교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맞교대를 하면서 국회의장하고 김상희 부의장하고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계속 합니다. 비워둘까요? 한 자리? 이제 그 부분이 문제예요. 아직은 이제 야당에서 국회 부의장을 선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박병석 의장이 좀 중재를 해서 여야 간의 절충안을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박병석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유일한 육선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충청도 리더십, 충청도의 특징, 외유 내강. 겉으로 보기에는 뭐 물렁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단단한 이런 걸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원구성 협상할 때 사실은 박병석 의장이 낸 안으로 거의 여야가 의견의 일치를 받다가 막판에 좀 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그런 그 통합의 리더십, 타협의 어떤 명수로서의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면모 이런 것들을 좀 발휘를 해주면 앞으로 정기국회를 좀 순탄하게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 내지 희망 섞인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지난 100일을 보면서 가능성 있는 쪽으로 평가해 주시네요. 그렇긴 해요. 그건 이제 국회의장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여야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그 본인의 역량을 저는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21대 국회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추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국가적 위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랬듯이 일방통행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국회의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장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집권당이. 집권당 출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게 이제 상당한 정도로는 코로나19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뭐 시급하다. 뭐든지 시급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워낙 압도적인 여야 간의 의석 차이가 국회의장의 운신폭 자체도 줄였다. 지난 100일은 저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워낙 야당이 소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중립성은 약간 야당에 힘을 실어준 쪽이 중립성이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이른바 절대적인 중립성이냐 상대적인 중립주의냐 뭐 이런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회라는 것이 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방통행으로 갈 수 있고 지금까지는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왔거든요. 예. 자, 앞으로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어차피 국회는 다수결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뭐 협치라는 거는 저는 그 국회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지금 압도적으로 뭐 거의 2대1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그 5.5 대 4.5 정도로 균형추를 맞추려는 노력을 하면 그러면 오히려
협치라는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이른바 주류, 친문재인 정향의 주류 출신이 아니에요. 약간 좀 비주류 쪽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야당 의원들하고도 과거에 중진 의원 시절에 막후에서 일을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원구성 협상을 할 때 김태년 원내대표가 좀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여당이 양보를 좀 하라고 둘이 있는 자리에서 하도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자체는 뭐 여당이 독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박병석 국회의장 외유 내강 충청도 리더십으로서 좀 여야 간의 타협의 정치를 넓힐 수 있는 여지는 좀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완 리더십을 보고 발휘해주고 싶습니다.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또 박의정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네. 동시 실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는데 두 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치러지는 만큼 이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인데요. 이 여야 유불리에 대한 평가 좀 내려주신다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지금 사실은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선 후 주자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선 두 사람이 선두주자로 지금 나서고 있고 실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어찌 보면 뭐 거의 사실상 전멸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의힘에서 후보감이 별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만약에 그 두 선거를 통합해서 할 경우에는 확고한 대선 후보가 있는 정당이 유리하겠죠. 대선도 유리하고 지방선거도 유리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건 그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박병석 국회의장 말이 100% 옳은데 그러나 이건 비용 측면만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정당의 유불리로 따질 가능성이 각 정당에서는 굉장히 심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뭐 1년 반 후에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6개월 후도 모르는데 1년 반 뒤에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제 그 신박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3월에 전국 선거 치르고 6월에 전국 선거 치르고 이거 어쨌든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이걸 같이 치르면 지금 최 의원께서는 여당이 유리할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올해 연말 안이라든가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이게 유불리가 계산이 안 나올 때 타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되거든요. 3월에 전국 선거 치르고 6월에 치르고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박병석 의장 안을 좀 받아들여 가지고 여야에서 좀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좀 검토를 그런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유불리를 떠나서 지방 정치가 대권 경쟁에 너무 흡수돼 버릴 소지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의회에는 어떤 그 감시할 수 있는 뭐 회의체 이런 기능이라면 지방정부 쪽에서도 이제 단체장 쪽하고 대통령 이쪽은 이제 집행 권력이죠.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하고 주지사 선거 같이 치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 기회에 좀 검토를 시작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내년 중반 정도 되면 이제 이른바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내후년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민의힘도 뭔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관점이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당 간의 유불리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통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면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지금 이 시점처럼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저렇게 앞서고 있는 압도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국민의힘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네. 아까 지금 이제 한 명 아직 이제 임명하지 않고 있는 선출하지 않고 있는 부의장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상임위원장 재분배와 관련된 가능성이 큰데 지금 문은 닫혔지만 빗장은 걸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잘하면은 뭔가 할 수도 있고 적극 중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답변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게 뭐 언제든 타협하고 조정해서 또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거죠. 지금 여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양보를 도저히 할 수 없다. 우리가 총선에서 많이 이겼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상임위원장은 양보하겠다 이런 자세고요. 야당에서는 아니 법사위원장 줄 거 아니면 필요 없다. 국회 부의장도 지금 안 하겠다 이런 자세인데 이거는 글쎄요. 법사위원회 권한을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구성 협상 때 어느 정도
접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의 안을 좀 다시 꺼내가지고 여야가 타결 일괄 타결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저는 그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도 뭐 생각이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법사위를 여야가 서로 고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법사위가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해서 넘어온 것을 붙잡고 있는 권한, 뭐 체계 및 자구심사권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붙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를 고집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대로 법사위 권한 조정을 해서 이 체계 및 자구심사권을 뭐 별도의 어떤 기구나 아니면 국회의장 직속이나 어디 제3의 기구로 넘겼을 경우에 저는 그때는 법사위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법사위는 꼭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권한 조정을 한다면. 그래서 아마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부분을 중재를 한다고 한다면 법사위 권한 조정 부분을 여야 간에 먼저 합의를 하면 그러면 법사위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또 오늘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무소속 4인방 중에서 네. 권성동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는데 나머지 3인방의 복당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야당 목소리가 그만큼 더 커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복당 보십니까? 시작으로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안 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하고 있고요. 오늘 바로 또 김태호 의원이 네. 복당 신청을 했죠. 웬만하면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싶고요. 또 홍준표, 윤상현 이런 분들도 뭐 차례차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굳이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복당을 안 받아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어쨌든 의원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국민이면 도움이 되는 쪽일까요? 복당이 되면 물론입니다. 이걸 뭐 홍준표 전 대선 주자가 뭐 와서 분란을 일으킬 것이다. 저는 김정인 위원장이 그렇게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힘을 늘릴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워낙 의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처럼 당내 반대나 이게 어차피 비대위 결정 사항이니까 당내 반대 같은 것들이 심할 경우에는 저는 보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김태호 의원까지는 이제 오늘 복당 신청을 했으니까 아마 심사를 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홍준표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에게 특히 윤상현 의원은 지금 그 사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예. 보좌관이 구속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일단 그 걸림돌이 있을 것 같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내 이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마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목요정치 클럽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한용 기자. 예,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정부 질문이 추미애로 계속 이어진 게 굉장히 좀 보기가 싫었어요.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듣기 싫은데 뭐 오늘까지 이렇게 싸우는 걸 보고 이게 검찰 수사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정부 질문 끝났으니까 추미애 공방은 이제 예. 그만 이렇게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최 의원. 제가 보기엔 이제 통신비 2만 원 얘기를 민주당에서 꺼내니까 그다음에 야당에서 백신 무료 접종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그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포퓰리즘을 저는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면 결국 국회의 과제로 넘어온 포퓰리즘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침 토론 과정에서 지금 이제 취임 100일 맞았던 박병석 국회의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회가 지금 우리 국민의 권리 의무 기본권 다음에 맨 앞에 위치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만큼 비중 있는 역할을 못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시대 뭔가 새로운 거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새로운 정치 시작을 국회가 해주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목요정치 클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한용 안개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이었습니다.